자, 다음으로는 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보내자.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예. 설치법도 통과를 했고, 그리고 대법원 예규가 신설이 돼서 이제 급조가 됐는데, 아마 이제 2월 23일 예. 정기 인사, 법관 정기 인사 때 좀 그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카드인데, 예. 저는 이제 일단은 뭐 그런 대법원 예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사 규칙 뭐 이런 걸 보면은 먼저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고등법원부터 일단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방법원이 아니라 그 고등법원 재판부 뭐 부장판사라든가 고등법원 부장은 좀 더 자격이 엄격하더라고요. 뭐 몇 년 이상 됐고 어떤 걸 거쳐야 되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뭐 연수원 32기고 주요 경력도 뭐 수원지법 판사도 했고 서울 고법 판사도 이미 거쳤고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등 해서 이 엘리트 코스만 거쳤더라고요, 의외로. 예, 그래서 이 고등법원 재판장급이 충분히 되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법원 재판장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에 충분히 가능성은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진관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국민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죠. 너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은 어쨌든 인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번 내란 같은 중요한 사안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목적이 이 전문 재판부입니다. 대법원 예. 예규도 내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깊이 전문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2심으로 간다고 하면 네. 한덕수와 박성재는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형사소송법에 그 전심관여 금지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심의 재판의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사람은 2심에서 제척 사유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는 선고를 이미 했고, 예. 예, 박성재는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두 사건이 항소심으로 갔을 경우는 100% 제척 사유고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2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은 선고를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관의 서슬퍼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간다면. 네. 예. 어떻게 응원하십니까? 응원하죠. 이거 분명히 윤석열 쪽 변호인은 이것도 뭐 기피 사유다, 예. 제척 사유에 넓게 보면은 뭐 사건이 같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이게 동일 사건의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예. 뭐 기피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여지껏 그 윤석열 변호인들은 매번 기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피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정말 친척간이라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변호인이었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나에게 불리할 것 같은 재판관이다. 이런 사유로 깊이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진관 부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충분히 재판장으로 올 수 있고 지금 윤석열의 내란 재판 아직 선고가 안 난 2월 중순에 선고 기일은 나왔죠. 2월 19일 나올 거라고 하는 직위원 재판부 그리고 이미 선고가 난 체포방해 그 백대현 재판부의 사건을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와 내란을 병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군요. 2심에서. 그렇죠. 네. 어쨌든 변호사인 우리 홍정민 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신 분들이 댓글에 그렇게 달 수도 있어요. 안 돼.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으로 가야 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27년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그림 빅피처는 26년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27년에 혹시 기회가 닿으면 대법원장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어떻게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예. 국민들도 이게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은 뭐 법관 선출도 하는데 여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전문가라고 보입니다. 예. 예.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응원한 이유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 그 1심 선고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은 내란이다. 예. 아예 명문화를 해버렸어요. 아마 다른 판사들도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죠. 그동안 뭐 계엄이지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예. 이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서 그게 싹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범 감경을 했던 백대현 부장판사와 달리 이진관 부장판사는 초범 감경이 아니라 초범 플러스입니다. 8년을 플러스했습니다. 감경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재범이 있을 수가 없는 범죄고 예. 그 초범 감경을 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고 그 재판 진행도 깔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최근에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박성재 전 장관의 1심에서 이렇게 지금 심리 중인데 그 유역이죠. 그러니까 전 법무부 감찰관 네. 유역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이진관 부장판사가 단칼에 끊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측 변호인은 유역 법무부 감찰관의 증인 신청을 반대해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안 돼라고 하면서 밀어붙입니다.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의원님? 예, 봤습니다. 예. 너무 좀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지만 예. 이진관 부장이 증인 신청 채택은 재판관이 알아서 하겠다. 재판관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예. 합니다. 예. 해서 그러니까 전에 예. 지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말을 하면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잘 상의하세요.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중관 부장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양쪽 이야기를 듣더니 알았어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뉴욕을 증인으로 신청을 받아버리잖아요. 예, 일단 뉴욕 감찰관은 엄청 중요한 증인입니다. 예. 이런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런 재판을 여러 번 해봤지만 재판부가 직위원처럼 이렇게 뭐 상의를 하거나 이렇게 좀 보류하거나 좀 더 고민해보겠다 이런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 중요 증인이면 채택을 하고 그리고 막 의미 없는 증인 신청했을 때 많이 이제 거절 당합니다. 이거는 불채택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게 아니라 막 얘기해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진관 판사 같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더 드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번 내란 재판은 참 신기했습니다. 박성재 측 변호인이 뉴욕 감찰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온 걸 보면 뉴욕 감찰관이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뉴욕 그 재판 감찰관이 계엄 직후에 박성재 전 장관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과연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성재 전 장관이 아니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늦게 와서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면서 회의를 방해하느냐. 당연히 알 텐데 나한테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박성재 측 입장에서는 뉴욕을 절대 증인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계엄의 뭐 위헌 여부, 위법 여부를 불법 여부를 검토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장관인데 그 회의는 어쨌든 이 불법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회의였던 거고, 근데 뉴욕 감찰관님이 이게 좀 이상하다. 계엄을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알면서 그러냐 이 말이 완전히 결정적인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재가 전에도 만약에 계엄 전에도 개입을 했지만 사후에도 이것을 정당한 계엄처럼 해보려고 어쨌든 법무부 사람들을 데리고 엄청나게 논의를 그렇게 치열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증언이 생중계가 좀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증언을 할까봐 이제 반대를 했는데 네.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냥 증인으로 받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멘붕이 왔겠죠. 그렇죠. 그 증언 하나면은 박성재는 뭐 한덕수 못지않은 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그리고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 이후 예. 이진관 부장판사를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진관을 내란 전담 재판부 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라고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 명령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엄중한 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재판에 있어서 결기를 보여준 유일한 재판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2.12 사태 전두환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매우 엄중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형을 받아야 된다고 한덕수한테 2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예상을 깨고 이렇게 판결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깜놀의 판결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 판결 과정에서의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결기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시각에서의 재판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모범의 전형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백대현, 이분은 공부만 잘했어. 그래서 안 돼. X. 그리고 우인성, 이 사람은 뭔가 보수랑 이게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뭐 김건희가 왜? 뭐 비상계엄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 갖고서는 재판 바라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 2020년대에서의 비상계엄을 이 판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비열한 방식으로 그냥 손방망이 처벌할 거냐, 아니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상계엄이 남용되거나 위헌위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역사의 재판의 기록을 남길 것이냐는 이진관 판사와 우인성 백대현이 완전히 스펙트럼 다르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진관 판사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이유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계엄에 대해서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명문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나마 한덕수 판결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내란 재판에서 얼마나 다행이었냐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의 이 비상계엄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면에서 정말 뭔가 판사는 재판으로 그리고 판결로 얘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사례라고 저희는 보이는 것이죠.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금 박성재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예. 하고 있는데, 예. 박성재 전 장관의 변호사 측이 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말라고 계속 예.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칼입니다, 칼. 양쪽 들어보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류혁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측이 멘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변호인 측이 두 번이나 류혁은 안 돼, 안 류혁은 돼, 안 돼, 돼. 그렇게 예. 요청을 하거든요. 류혁 전 감찰관이요. 사실 제가 모 방송에서 출연할 때 항상 저 전에 고정으로 출연하시고 제가 다음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예. 매번 마주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본인은 나름의 본인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건 못할 짓이다 생각하고서는 사포 던지고서는 사표를 박성재 던졌죠. 그 장관의 회의에서 그냥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정무적 판단이 빨랐던 거죠.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위험이 된다. 그리고 부역하게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국민적 류혁의 지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진관 판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서 그러면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갖고 증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증인 채택이냐라는 사실 박성재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 모셔보고 그리고 이상한 얘기하면 내가 차단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타단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판관의 자신감이 뿜뿜한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그래도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좀 국민 사이다 정도의 그러니까요.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추경호 증인 나왔을 때도요 계속 증언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도 증언 거부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좀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증언 거부는 본인의 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명할 건 소명하고 그리고 증언할 건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의 그런 유도 이런 부분들도 나름 빛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 직위원 부장판사였다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받아줬을까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건. 그쵸. 예. 본인 지금 빨리 사실 재판을 끝내지 않으면 욕먹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똥줄이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많이 부르는 거에 대해서 또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증인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쪽에서 예. 욕을 하니까 예. 다 들어주자는 입장이잖아요. 지규현 부장판사는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다 듣고 나서 본인이 딱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예. 그게 원래 올바른 재판정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재판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볼 때마다 예. 판사들이 이렇게 질질 끌려다녔냐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생중계라는 게 그래서 네. 상당히 우리 국민적으로 사법부의 시스템과 재판의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게 하는 좋은 콘텐츠로 이번에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재판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에 재판을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아니 변호사도 그래. 변호사도 아니 이런 또라이 변호사도 있구나. 뭐 이런 부분까지 수많은 그런 재판장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리얼하게 볼 수가 있어갖고 정말 넷플릭스의 그런 재판 드라마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가 홍정민 전 의원하고도 이 내용을 물어봤는데 네. 홍정민 전 의원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내란 전담 재판부 임명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미 1심을 선고하고 재판 중인 한덕수와 박성재는 2심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재판장이 예. 1심, 2심 모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를 누가 받냐? 윤석열과 김용현이 받게 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면은 예. 윤석열과 김용현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시스템이. 지금 2심에 가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작이 거잖아요.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판사를 지정하는 방식도 지금 사실 국민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아니잖아요. 때문에 네. 우리가 바라는 바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아직은 가능성은 예, 높진 않은데 예, 결국 고민은 이제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할 텐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하다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진관 판사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이 되고 어떤 판결을 하든 간에 국민들은 그것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신뢰는 이미 쌓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네. 이진관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보내자라는 그런 여론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참 정말 판사들이 각양각색이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의 시기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90%를 깎아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진짜 저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절반 정도는 깎아주면 이렇게 지난번 백대현 그쵸, 부장판 통상적으로. 그럼에도 이제 예.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90%를 깎아주니까 이거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 김건희 씨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게 무혐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통령 부인 되면은 그냥 다 받아요. 앞으로 다 그냥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여론조사 다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는 다 뇌물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만 싹 없애면 무혐의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